1971년 여름, 미국 몬타나주 링컨시 근처의 한 외딴 마을에 낯선 남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13제곱미터, 즉 4평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오두막을 직접 지었죠. 이 오두막에는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 하나와 작은 창문 2개가 전부였죠. 몹시 어두운 그곳이었지만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무려 25년을 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남자의 이름은 테드 카진스키. 그는 IQ 167, 15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5살의 나이에 UC 버클리 역사상 최연소 조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는 이 외딴 오두막에 숨어 지낸 20여 년 동안 16개의 추적 불가능한 폭탄을 직접 제조했죠. 그리고 이 폭탄들을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유명 대학과 항공사에 보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FBI는 그를 잡기 위해 20년 가까운 시간과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테드 카진스키는 FBI 역사상 가장 비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IQ 167의 하버드 수학 천재, 찬란한 학자로서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그가 어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의 조악한 오두막에서 25년을 은둔했을까요? 그리고 대체 무엇이 이 천재를 끔찍한 연쇄 테러범이라는 광기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그의 어린 시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범한 천재의 고독. 테드 카진스키는 1942년 5월 22일 시카고의 폴란드계 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학교 선생님들은 그를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선하고 영리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1952년 가족이 시카고 교회로 이사하면서 10살이 된 테드는 새 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무려 167. 아인슈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극히 드문 슈퍼 천재 등급이었습니다. 테드는 이 검사 결과로 2학년을 월반하게 됩니다. 훗날 테드는 이 월반을 자신의 인생을 바꾼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월반 이전, 그는 또래 아이들과 매우 잘 어울렸고 심지어 반의 리더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반 이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틈에 섞이게 된 그는 전혀 어울리지 못했고 심지어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테드의 내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어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그의 성격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학업 성적만큼은 언제나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그는 수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복잡한 고급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성적이 워낙 특출났던 테드는 15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고 1958년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나이는 갓 16살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테드가 너무 어렸고 감정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1962년, 테드는 하버드에서 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더 나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미시간 대학으로 옮겨 1964년과 1967년에 각각 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그의 미시건 대학 최고의 수학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는 내가 지도해본 논문 중 단연 최고라고 극찬했으며 논문위원회는 그의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도 10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친 25살의 테드.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수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는 UC 버클리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의 조교수 임용 기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테드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 가도를, 아니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주행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테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조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강의 평가는 끔찍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강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고 그저 교과서만 읽었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69년 6월, 그는 교수로 일한 지 단 2년 만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를 강력하게 만류했지만 테드는 확고했습니다. 당시 수학과 학과장은 훗날 테드를 병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테드가 전공하던 수학의 세부 분야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주요 이론들이 대부분 증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테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거대한 혼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학과장에게 수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직 후 테드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곧 동생 데이비드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나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캐나다 서부를 횡단하던 중 그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조지 프린스시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의 땅을 매입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신청서까지 제출했죠. 하지만 동생 데이비드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테드는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듯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1970년 초 현지 정책 문제로 토지 구매 신청이 거절당하자 테드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장을 구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부모님과 매일같이 다퉜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몬태나주가 떠올랐습니다. 춥고 대부분이 산과 숲으로 덮여 있어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주 중 하나였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테드는 몬태나의 그 광활함과 인적 둠에 이끌렸습니다. 1971년 그는 마침내 몬태나주 링컨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보았던 바로 그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죠. 그의 초기 목표는 완벽한 자급자족과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과 낚시를 하고 채소를 기르며 남는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에 쏟았습니다. 그의 동생 데이비드가 2차례 형의 오두막을 방문했는데 그는 형의 삶이 극도로 빈곤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는 하루 평균 약 30센트로 생활했으며 1년 생활비가 $1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매년 생일과 크리스마스의 선물 명목으로 $1000에서 $1500씩을 보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테드 역시 오두막에서 지낸 20여 년간의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테드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읍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곤 했습니다. 그는 인근 자연 경관 속을 하이킹하며 사색에 잠기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편벽한 생존주의적 삶 속에서 테드의 사상은 점차 확고한 반정부, 반기술, 반산업사회 철학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1978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집 근처의 하이킹 명소가 스키 리조트로 개발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냥감을 잡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산업사회에 대한 그의 실망감을 극단적인 증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설상차와 일반 오토바이는 시끄러운 소음과 오염을 일으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기계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이런 항의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찾아가
자신이 쓴 기술 발전의 폐해에 관한 논문을 그곳 교수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논문을 힐끗 보더니 테드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학교에서 쫓아냈죠. 당시 사무실 문 밖에 서 있던 테드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어. 바로 그 순간 테드의 마음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자들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폭탄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오두막에서 날아온 폭탄. 테드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군사, 화학, 공학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지능은 이 지식들을 빠르게 흡수했죠. 그는 곧 우편물 안에 숨길 수 있는 소형 폭탄을 제조해냈습니다. 1978년 5월, 그는 첫 번째 폭탄 소포를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의 한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포는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죠. 공교롭게도 테드가 발신인 란에 적어둔 주소는 바로 이전에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냈던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의 주소였습니다. 며칠 뒤 이 폭탄 소포는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보낸 적 없는 소포가 반송되자 이를 의심했고 교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은 소포를 보며 교수에게 물었죠. 이게 폭탄이라도 된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망설임 없이 소포를 열었습니다.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포에서 불꽃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폭탄은 화약과 나무 부스러기, 낡은 전등에서 뜯어낸 전선으로 만든 매우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경미했고 경찰관은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는데 그쳤죠. 훗날 FBI는 테드의 이 첫 번째 폭탄이 소포를 받은 교수와 소포를 돌려받은 교수 모두를 노린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무차별적인 공격 시도였죠. 첫 폭탄의 위력을 테스트한 테드는 잠시 몸을 숨기기로 한 듯 시카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위해 인근 공장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그 공장은 그의 아버지가 근무했던 곳이며 동생 데이비드가 이미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테드는 그곳에서 기계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2달째, 그는 한 여직원에게 호감을 갖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자 테드는 그 여성 동료를 모욕하는 내용의 저속한 시를 써서 공장 화장실과 벽에 붙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직원은 즉시 공장에 문제를 제기했죠. 관리자였던 동생 데이비드는 형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드를 해고했습니다. 형제의 관계는 이때부터 심각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죠. 공장에서 쫓겨난 테드는 부모님 집을 떠나 다시 몬타나의 그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차례의 추가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테러가 있은 지 1년 뒤인 1979년 5월, 그는 다시 노스웨스턴 대학에 시가상자로 위장한 폭탄을 보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이 상자를 열다가 폭발이 일어났고 손에 화상을 입었죠. 테드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6개월 뒤인 11월 15일, 시카고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의 화물칸에서 폭탄이 연기를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탄에는 고도의 변화, 즉 기압의 변화에 반응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죠. FBI는 만약 이 폭탄이 제대로 폭발했다면 비행기 전체가 파괴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불안전하게 점화되는 데 그쳤고 비행기는 긴급히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승객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1980년 6월, 이번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사장 퍼시 우드의 집으로 폭탄 소포가 배달됩니다. 소포를 열어본 우드 사장은 그 자리에서 폭발을 정통으로 맞았고 얼굴과 몸 대부분에 심각한 화상과 함께 파편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일련의 폭발 사건으로 인해 FBI는 이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인
연쇄 테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폭탄의 잔해에서 공통적으로 FC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속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탄 소포에는 항상 같은 종류의 1달러짜리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FBI는 범인이 자연과 관련된 주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폭탄 속에서 나뭇가지나 나무 껍질이 발견되기도 했고 항공사 사장의 이름이 나무를 뜻한다는 점도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FBI는 연방 총기 단속국, 우편 검사국과 함께 150명 규모의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대학과 항공사, 폭탄범의 앞글자를 딴 유나바머라는 코드네임을 붙였습니다. 또한 폭탄의 재료가 대부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고철이나 폐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레기장 폭탄범이라는 별명도 붙였죠. 수사관들은 범인이 만든 폭탄의 유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탄 부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해자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1980년대 초부터 테드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는 이전과 달리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링컨 마을이 점점 붐비고 있으며 심지어 오두막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누군가 망원경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3km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테드의 테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1981년 10월 유타 대학에서는 교내 경찰이 폭탄을 먼저 발견해 다행히 해치할 수 있었고 1982년 5월 밴더빌트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 교수의 비서가 폭탄 소포를 열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표적으로 삼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1982년 7월 그가 한때 조교수로 일했던 UC 버클리의 한 공학 교수가 폭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85년 5월 다시 한번 UC 버클리였습니다. 이번엔 한미 공군 대학원생이 폭탄을 열었고 그 폭발로 오른손 손가락 4개와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보잉사로 보낸 폭탄이 다행히 사전에 해체되었고 11월에는 그가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미시간 대학에서 폭탄이 터져 심리학 교수와 그의 조교가 함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12월 테드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한 컴퓨터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막 부상하던 개인용 컴퓨터 산업은 기술 진보를 혐오하는 그에게는 제거 대상 1순위였죠. 이번 폭탄에는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목과 금속 파편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휴 스크러튼이 테드의 소포를 여는 순간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유나바머의 테러가 시작된 이래 첫 번째 사망자였죠. 1985년 한 해에만 4개의 폭탄을 터뜨리며 광기를 보이던 테드는 첫 살인 이후 1년 넘게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2월 그는 또 다른 컴퓨터 상점을 표적으로 삼았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컴퓨터 상점 주차장에서 나무 토막처럼 위장된 폭탄이 터졌습니다. 가게 주인 게리 라이트는 왼쪽 팔의 신경이 끊어지고 200개가 넘는 파편이 몸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테드가 직접 폭탄을 설치하는 모습을 주차장 근처의 한 여성이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여성은 테드의 인상착의를 똑똑히 기억해냈죠. 후드티, 콧수염, 적갈색 머리, 사각턱, 그리고 비행사 선글라스. 1978년 첫 범행 이후 무려 9년 만에 FBI는 마침내 범인의 몽타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자 엄청난 압박을 받던 FBI는 몽타주가 확보되자마자 $1,000,000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물가로 $1,000,000는
현재 가치로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의 몽타주와 거액의 현상금이 신문과 잡지를 도배하자 테드는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는 폭탄 테러를 즉시 중단했죠. 그리고 이후 6년 동안 몬태나의 오두막에서 다시 완벽한 운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6년의 침묵 동안 그는 동생 데이비드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 10월 그의 아버지는 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테드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짧은 위로 전화를 거는 것이 전부였죠.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 18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 나를 똑똑한 아들로만 여겼을 뿐 내가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기의 종말, 35,000자의 선언문. 시간은 흘러 1993년 2월 26일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대형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테러는 테드의 소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6명의 사망자와 1천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 끔찍한 테러 소식은 6년간 잠들어 있던 테드를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침묵했던 6년 동안 폭탄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만들기 시작한 폭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살상력을 갖추고 있었죠. 1993년 6월 22일, 테드는 6년 만에 첫 폭탄을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유전학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교수는 소포를 열다 손가락 몇 개를 잃고 양쪽 고막이 심하게 파열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말, 14번째 폭탄이 예일대학 컴퓨터공학 교수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심각한 화상과 함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오른손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죠. 그리고 예일대 폭발 사건 당일 유나바버 테드는 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FC라는 약칭을 쓰는 자유클럽이라는 무정부주의 단체라고 소개했고 또한 앞으로의 연락을 위해 9자리 암호를 제공하며 이 암호로 자신들의 소행임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1994년 테드는 갑자기 동생 데이비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테러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던 것이죠. 1994년 12월 10일 15번째 폭탄은 한 홍보회사 임원이었던 토머스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가 소포를 여는 순간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유나바머의 테러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였습니다. 테드가 이 홍보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과거 엑슨모빌 석유회사의 대형 기름 유출 사건 당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홍보 작업을 도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테드의 착각이었고 그 회사의 임원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1995년 4월 중순, 테드는 다시 동생에게 돈을 받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로 향했습니다. 4월 24일, 캘리포니아 임업협회 사무실에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오랫동안 상업적 벌목을 지지해온 단체로 숲속에서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던 테드의 신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곳이었습니다. 소포가 폭발하면서 협회장이었던 길버트 머레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였죠. 바로 그날 또 한 통의 편지가 뉴욕타임즈에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전에 제공했던 9자리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테드는 1978년 첫 폭탄 테러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며 우리의 공격 대상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특히 컴퓨터, 유전학 등 핵심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적 산업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사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원고를 집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달 뒤인 1995년 6월,
3만 5천 단어에 달하는 장문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도착했습니다. 테드는 만약 이 선언문을 3개월 이내에 전문 게재한다면 살인을 멈추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엄청난 고민 끝에 1995년 9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선언문 전문을 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했죠.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산업혁명과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재앙이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불안정과 개인의 성취감 상실, 광범위한 심리적 고통을 가져왔다. 기술은 결국 인류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며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이 산업 시스템을 파괴하고 자연 친화적인 원시적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언문이 발표되자 FBI는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을 읽은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테드의 동생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신문에 실린 선언문을 읽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선언문에 담긴 철학과 특유의 문체가 형 테드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들의 내용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던 장소들이 형이 살았거나 공부했던 지역과 얼마나 겹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 유나바머가 자신의 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자 데이비드는 마침내 FBI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형 테드가 1971년에 썼던 글을 익명으로 FBI 특별수사팀에 보냈습니다. FBI는 즉시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를 만났고 부부는 테드가 보냈던 더 많은 편지와 원고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FBI는 테드의 부모님 집 창고에서도 화약의 흔적과 초기 폭탄 성분과 유사한 화합물들을 발견했습니다. FBI 특공대는 즉시 몬태나주 링컨 마을로 급파되었습니다. 테드의 오두막은 마을에서 8km나 떨어진 진흙탕 길 끝에 있었죠. 상대는 위험한 폭탄범이었기에 FBI는 즉각적인 체포 대신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폐가에 숨어 18일간 그를 관찰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50명의 체포팀도 10여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마을에 잠입했습니다. 1996년 4월 3일, 특공대는 마침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테드와 안면이 있는 지역 산림 관리인을 앞세워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드가 문을 여는 순간 양옆에 숨어있던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사진 속 테드는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으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두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폭탄 부품, 산업사회와 그 미래 선언문의 원본 타자 원고, 그리고 폭탄 제조 실험과 실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4만 페이지 분량의 손글씨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수사관들은 오두막 안에서 우편으로 붙이기 직전에 완성된 폭탄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선언문이 게재되면 살인을 멈추겠다는 그의 약속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20년 가까이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5천만 달러가 투입된 유나바머 연쇄폭탄 테러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테드의 변호인단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정신 이상 변론을 시도하려 했지만 테드 자신은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1998년 1월, 테드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정신과 의사는 그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테드는 결국 검찰과 형량 협상을 벌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사형을 면하고 가석방 없는 8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미스터리한 정체와 천재라는 배경 때문에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탓에 2006년 법원은 그의 오두막에 있던 물품들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 경매 수익 23만 2천 달러는 전액 피해자 보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테드가 25년간 살았던 그 작은 오두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정부는 이 오두막을 통째로 분해한 뒤 워싱턴 DC의 FBI 본부 내 박물관으로 옮겨 재조립했습니다.
5천만 달러를 들인 이 역사적인 사건의 상징물로 연구 전시하기 위해서였죠. 2021년 2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테드 카진스키는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그는 모든 치료를 포기했죠. 그리고 2023년 6월 10일 테드 카진스키는 깜빵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테러를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동생 데이비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법무부는 약속대로 현상금 100만 달러를 데이비드에게 지급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세금과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63만 달러 전액을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유나바머 생존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형이 사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형 반대 운동가가 되었죠. 테드 카진스키의 인생은 실로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한 수학 천재였던 그가 만약 학계에 남아 학문과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폭력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가 제기했던 산업사회와 기술의 폐해에 대한 비판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논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테드 카진스키의 삶을 다룬 영화 테드 K가 개봉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그가 살았던 링컨 마을의 숲속 원래 자리에 그의 오두막을 똑같이 복원했죠. 마치 시간이 되돌린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오두막 안에서는 더 이상 선언문을 쓰는 사람도 운명을 바꾸는 편지를 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차가운 흔적만이 남아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